자, 2교시 독서의 썰 들어가겠습니다. 10에서 13번 먼저 볼 텐데, 자, 마지막 단락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자, 2차원 물질이 하나의 원자층 구조를 띠는지 확인하는데 광학적 대조 현상이 활용될 수 있는 이유는 실의 두께가 원자 크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얇으면 작은 두께 차이에도 시료가 반사하는 빛의 조도 변화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광학 현미경에서 시료에 조사된 빛은 시료의 바닥면까지 투사된 후 돌아온다. 따라서 하나의 원자층만으로 이루어진 시료에 조사된 빛이 밑줄, 시료 속을 지나는 경로의 길이는. 자, 문장이 주어 뭐죠? 경로의 길이 맞습니까? 경로의 길이. 자, 그러면 예컨대 여러분 이렇게 한 층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경로의 길이는 당연히 이 두께 2배 아니야? 맞습니까?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반사돼서 나올 거 아니야. 2배겠죠, 당연히. 납득되나? 그럼 만약에 이게 두 겹이라면 몇 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두께 4배가 되겠지. 한 층이 4배가 되겠죠. 경로의 길이. 이해됐죠? 그치? 자, 그래서 하나의 원자층만으로 이루어진 시료에 조사된 빛이 시료 속을 지나는 경로의 길이는 그 원자 크기의 2배가 되고 두 개의 원자층이 겹쳐진 시료에 조사된 빛이 시료 속을 지나는 경로의 길이는 그 원자 크기의 4배가 된다. 당연한 얘기잖아. 그렇죠? 한 층일 때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 나오고 층이 2개일 때는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서 나갈 테니까 원자 크기 4배겠죠. 그 다음에 이때 시료에 조사된 빛이 시료 속을 지나는 동안 시료가 흡수하는 빛의 양은 여기 밑줄, 시료가 흡수하는 빛의 양. 시료 속을 지나는 빛의 경로 길에 비례한다. 자, 얘는 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주어 뭐죠? 시료가 흡수하는 빛의 양이죠. 경로의 길이가 아니지.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한 층일 때는 이 과정에서 빛이 흡수되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층이 2개일 때는 이 과정에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층이 2개일 땐 한 층일 때에 비해서 흡수되는 빛의 양이 몇 배가 되는 거지? 2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13번 갑시다. 자, 13번에 보기 네 번째 줄. 단일 원자층 구조를 띠는 경우 조사된 빛에 포함된 초록색 빛의 양을 93% 반사한다. 보이죠? 그러면 100이 있다면 7만큼만 흡수하게 되는 거지. 납득돼? 자, 그러면 선지 3번 가겠습니다. 반사된 빛에 포함된 초록색 빛의 조도가 70의 1룩스였다면 A는 2개의 원자층에 쌓인 구조로 판단되었겠군. 아니죠. 여러분, 100을 쐈다면 지금 얼마가 흡수가 된 거지? 7 곱하기 4 맞아? 그럼 한 층일 때 7이니까 층 몇 개야? 산소 안 됩니까? 7 곱하기 4 아니야? 층 4개겠죠. 그럼 뭘 헷갈린 거야? 이게 아니라 경로의 길이 이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문장이 주어 똑바로 확인 안 한 거죠. 됐죠? 다음에 선지 4번 가겠습니다. 반사된 빛에 포함된 초록색 빛의 조도가 86 룩스였다면 조사된 빛이 A 속을 지난 경로의 길, 이번엔 경로의 길이죠. 그렇죠? 이번에는 7만큼 2번 흡수가 됐으니까 층 몇 개지? 층 2개죠. 그렇죠? 그럼 경로의 길이는 원자 크기의 4배. 따라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0.3 곱하기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선지 5번. 반사된 빛에 포함된 초록색 빛의 조도가 93 룩스였다면 7만큼만 지금 흡수가 된 거죠. 그렇죠? 7만큼만. A를 더 쪼개야만 판형 물체에 부착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겠군. 아니죠. 이미 원자층이 하나인데. 더 쪼개 필요가 없지. 그래서 5번 삭제. 됐죠? 그럼 결국 뭐의 문제다? 경로의 길이는 문장의 주어. 그 다음에 시료가 흡수하는 빛의 양은 문장의 주어. 주어 똑바로 확인했느냐. 그렇죠? 근데 이거 2개 대충 섞어버린 거지. 그러면 선제 3번으로 손이 가게 되거든. 그렇죠? 묻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 난이도가 꼭 상승해야지만이 여러분이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기본적인 걸 잘 지켜야 획득할 수 있는 점수가 훨씬 더 늘어난다고.
자, 다음에 14에서 17번 가겠습니다. 14에서 17번. 지금 14에서 17번도 지금 16번이 오답률이 62%인데 이게 그럴 만한 문제냐? 전혀 아니거든? 전혀? 자, 일단 앞에 화면 봅시다. 자,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은 필요한 물건을 부동산에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에어컨처럼 적은 비용으로 훼손 없이 분리되는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 여러분, 그러면 이 A한 경우라는 건 부속에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문장이 말듯이. 이런 경우에 부속이라고 한다니까. 이 경우라는 건 부속에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법적, 그쵸? 조건. 다음에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은 임차인 소유이다 라고 하면 부속에 뭘 알려주고 있는 거죠? 법적 효과, 그치. 지금 그럼 개념 뭐하고 뭘 비교해줘야 돼? 부속하고 그 다음에 부합을 비교해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부속과 부합은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 법적 조건과 법적 효과에서 차이가 나겠죠. 그럼 조건 짝지어서 효과 짝지어서 비교할 수 있는 거 맞나? 납득됨?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기출분석 통해서 여러분이 법준에서 뭔가 개념이 비교가 될 때는 법적 조건과 효과 취지에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구나. 내용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었어야 돼. 이미 정리가 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내가 저번 주에 혹시 김연경 얘기했나? 안 했죠. 요새 내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는데, 물론 본방을 볼 만한 시간은 전혀 안 됩니다. 유튜브 짤만 보고 있는데, 그 배구 선수 김연경 알고 있죠? 얼마 전에 은퇴했죠? 지금 MBC였나? 아무튼 어떤 방송사에서 감독이 돼가지고 독립구단 운영하고 있거든? 알고 있어? 그러니까 프로 진출 실패한 유망주들하고 프로에 있다가 방출된 사람들 모아가지고 배구단을 하나 만들었다고. 그래서 7경기를 하는데 그 중에 몇 경기 이상을 이겨야 프로그램이 계속 쭉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쭉 유지가 될 수 있어. 자, 그런데 그 두 번째 경기가 프로팀하고 경기였는데 김연경 팀의 세터가 원래 그 팀에 있다가 방출이 된 거야. 되게 긴장이 되는 경기일 수밖에 없었겠죠.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에 긴장이 됐는지 볼 배급에 실수가 많아가지고 결국 졌거든. 근데 피드백하는 자리에서 김연경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뭐가 잘 안 풀렸던 것 같냐 질문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실수가 좀 잦았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데. 지금까지 긴장이 된 그런 경험이 없었냐? 없었을 수가 없겠죠. 분명히 있었겠지. 선수 생활하면서. 있었다면 긴장이 될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준비해야 되는 게 프로의 자세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죠? 역시 세계 1대 멘탈은 남다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거든. 그러니까 법지문 읽을 때 법지문이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왜 어려운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컨대 문학 문제를 실수로 흘렸어. 그럼 실수로 흘린 게 아니라 왜 실수를 하게 됐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택이 생각보다 어려워. 그러면 점수 1컷 떨어지게 돼 있거든. 선택이 어렵다면 시험장에서 어떻게 시간 배분 다시 생각해 줘야 되는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가서 어떻게 하지? 늦어. 김연경의 말대로 그건 프로의 자세가 아닌 거지. 여러분이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때 프로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추어로 들어갈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법지문 읽기 전에 법지문은 뭐하고 뭘 파악해 줘야 된다? 법적 조건과 법적 효과 그리고 취지. 이걸 기준으로 개념들을 비교해 주겠다라는 게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 꽉 차 있었어야 돼. 이미.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긴장이 되는 그 상황까지도 미리 준비에 계산 안에 넣어뒀어야 된다. 밑에 댓글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 와, 저런 준비 끝에 배구를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했으니까 배구가 얼마나 재밌었을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 난 그 댓글에 정말 공감하거든.
국어의 문장의 말뜻을 이해하고 이 지문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놨다면 지문 읽는 게 굉장히 즐겁지 않을까?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고통의 연속인 거죠. 고통의 연속. 지금도 봐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법적 조건. 뭐 얘기하고 있는 거지? 법적 효과.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어려운 걸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다만 여러분의 능동성이 조금 부족한 거죠. 진행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진행이 문제가 아니거든, 이거. 준비의 문제인 거지. 납득됩니까? 자, 아무튼 반면 싱크대처럼 분리할 때 비용이 많이 들고 훼손도 위험이 큰 물건을 설치할 경우니까 이건 이 부합의 조건이죠. 그럼 봐봐. 주거끼리 비교해 봅시다. 적은 비용으로 훼손 없이 분리되는, 보입니까? 자, 이번에는 분리할 때 비용이 많이 들고 훼손도 위험이 큰, 보여? 딱 비교가 되잖아. 자, 그 다음에 법적 효과. 부속 같은 경우에는 누구 소유라고? 임차인. 얘는 누구 소유라고? 임대인. 그럼 여러분 만약에 싱크대 설치했다. 임대인한테 내 거 사줘.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원래부터 임대인 건데. 이해되나? 따라서 16번 갑시다. 선지 3번 지워야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원래부터 집주인 거야 이건. 이해되죠? 원래부터 집주인 거야.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 청구권이 성립될 수도 있지. 근데 전제가 뭐야? 서로 합의해야 돼. 여러분 16번에 선지 2번 갑시다. 을은 갑이 에어컨 설치에 동의하지 않았어도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 집주인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다 설치해. 집주인 허락 없이. 그리고 이사 갈 때 야 사줘. 이게 말이 됩니까? 문장의 말뜻을 생각해 보면 그죠? 이거 바로 지워야지. 납득되죠? 자, 그 다음에 3문단 가겠습니다. 본문단 3문단.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임대인 소유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물건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하죠. 다만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부동산의 가치가 올랐다면 임차인은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인 유익비를 지출한 것이 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시점에 임대인에게 자신이 지출한 유익비 또는 부동산의 가치 증가액 중 하나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 여러분이 만약에 임대인이야, 집주인이야? 그럼 이걸 지급해 줘야 되는 상황이야. 둘 중에 어떤 금액을 지출할래? 금액의 크기가? 그렇죠. 작은 걸 택해야 되겠지. 이해되나? 그러면 16번 보기 다시 가보면 주어진 사례에서 싱크대 설치에 따른 유익비하고 부동산 가치 증가액 이거부터 판단해봐야 되겠지. 얼마하고 얼마죠? 유익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맞습니까? 부동산 가치 증가액 얼마죠? 500만 원. 여러분이 집주인 입장이라면 얼마 주고 싶겠어? 500만 원 주고 싶겠죠. 그렇죠? 반대로 임차인 입장이라면 얼마 받아내고 싶을까? 1,000만 원 받아내고 싶겠지. 이해됨? 그렇게 한번 생각 딱 적응만 해주면 16번에 정답 4번 바로 알 수 있거든. 근데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왜냐? 만약에 인문 철학부터 풀었다면 거기서 시간이 좀 지체가 많이 됐었을 거거든.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서 속도 내야 되겠다. 욕심이 앞섰겠지. 욕심이 앞섰겠죠. 근데 그 전에 이미 7번하고 8번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바로 보여야 돼. 그 전에. 여러분 7번하고 8번도 이게 좀 사고적인 얘기로 이거 어려우니까 피했어야 되는데가 아니라 생각해 봐야 돼. 어떻게 어려운 걸 눈치챌 수 있죠? 그것도 고민해 봐야지. 그렇죠? 그것도 고민해 봐야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국어는 수학이랑 다르기 때문에 수학은 되게 뚜렷하잖아. 야, 나 어려운데 한번 도전해 볼래? 얘기 다 해주죠. 근데 국어는 뭐가 힘들어? 이게 진짜 어려운 건지 아닌지 내가 판단이 잘 안 서. 그럼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지? 내가 시험장에서 발목을 잡힌 문장이 있었다면, 어려움을 겪은 지문이 있었다면 왜 발목을 잡혔는지, 왜 어려웠는지 이유를 생각해봐야 그 다음부터 똑같은 유형이 나왔을 때 눈치를 챌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은 다음부터 그냥 빨리빨리 스킵해야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준비가 덜 된 거죠.
자, 이문 철학 지문 가겠습니다. 인문 철학 지문. 여러분 묻겠습니다. 가하고 나중에 압도적으로 어디 지문 독해가 어려웠죠? 답은 정해져 있어. 그쵸? 나겠지. 나. 자, 그러면 나의 어디 부분에서 독해가 막혔죠? 특히 A 부분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려운 것도 어떻게 어려운지 양상부터 나눠봐야 돼. 정보량이 많은 겁니까? 내용이 추상적인 겁니까? 내용이 추상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생각해봐. 추상적에다 해결 방안은 뭐죠? 문제점이 A라면 해결 방안은 나 A지. 구체화 아니야? 그럼 여러분, 추상적인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 질문에 어떤 도구를 활용할 수 있죠? 그치. 예시. 그러면 A 단락의 독해는 뭐가 포인트인 거지? 개념과 예시에 붙여있기. 그게 관건이었던 거죠. 자, 시간 주겠습니다. 이공수는 베이주주의 예시인데 얘 한번 읽어봅시다. 1분 주겠습니다. 조건화원리 개념적인 파악해 보세요. 자, 그만 같이 봅시다. 조건화 원리는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뭔 얘기야 이게? 그죠? 근데 다행히 뭐가 뒤따라 나오지? 예를 들어 그러면 뒤따르는 예시에서 뭐가 B고 뭐가 A인지부터 골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은 뭐죠? 오늘 B야 내일 B야? 원래부터 믿고 있었던 건 내일 B가 온다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참여라는 조건 하에 A의 믿음의 정도가 변한다는 얘기지? 그럼 생각해봐. 장마철이야. 내일 비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장대비가 쏟아져. 그럼 이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어떻게 되는 게 합리적일까? 그 이전보다 올라가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냥 그런 얘기라고. 그냥 그런 얘기라고. 이해됨? 자, 그러면 나주문에 1분 나가겠습니다. 20세기 후반 현대 인식론에서는 믿음의 정당화의 근거가 인식주체 정신세계 밖에 있다고 보는 관점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인식론적 외재주의라고 한다. 인식론적 외재주의를 취하는 이론 중 신빙론은 어떤 믿음이 그 믿음을 도출한 인지작용의 신빙성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이론으로 이때 신빙성은 참의 믿음에 도출하는 성질을 말한다. 가령 어떤 인식 주체가 이 물체는 빨갛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을 도출한 자신의 시각작용이라는 인지작용이 신빙성이 있다면 여기 밑줄 이 인식 주체가 자신의 시각작용에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도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믿음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인식 주체의 정신세계 안에 없어도 맞나? 그런 얘기인 거죠. 됐죠? 즉 그러한 사실에 대한 지식이 자신의 정신세계 안에 없어도 이 믿음은 인식 주체의 시각작용이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으면 되는 거지 주체가 그걸 알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여기 밑줄 인식론적 내재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시하여 신빙론에 비판한다. 그러면 여기서 인식론적 내재주의자들은 뭘 비판했을까?
여기서 인식론적 내재주의자들은 뭘 비판했을까? 인지작용이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하지 않았을까? 이해됩니까? 다시 인식론적 외재주의의 개념 정의부터 정확하게 알아줘야 돼. 정확하게. 그래야 내재주의가 뭘 비판했는지 그대로 뒤집어서 이해할 수 있죠. 사실 얘네들은 뭐라고 주장해서 시각작용이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도 된다 그랬죠. 그럼 비판한다면 뭐라고 비판해줘야 돼?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비판하겠지. 즉 근거가 정신세계 안에 있어야 된다. 납득됨? 그렇게 읽어보면 A 부분 있죠. 세 번째 줄, 쭉 밑줄. 그 온도계가 정확한지 확인하지 않은 채. 무슨 뜻이죠? 온도계가 신빙성이 있는지 모른 채. 이해됨? 왜 그렇게 읽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예시 붙여서 이해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거 A 부분이랑 앞부분에 이 외재주의 있죠. 붙여서 이해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른 거지? 똑같은 거 맞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그 점을 신경 써서 지문 다시 읽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지문만 다시 읽어보는데 시간 5분 주겠습니다. 5분 시작.
자, 그만 같이 가겠습니다. 자, 가히 이 문단부터 갑시다. 인식론적 내재주의에 대한 주된 비판은 다음과 같다. 인식 주체가 가진 어떤 믿음이 정당화되려면 그것에 대한 근거 지식이 요구되고 이 근거 지식이 정당화된 믿음임을 밝히려면 다른 근거 지식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얘를 정당화하려면 얘가 필요해. 얘를 또 정당화하려면 얘가 또 필요해. 얘는 또 다른 정당화의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끝없이 무한 후퇴하게 되는 거지. 자, 이에 대응하여 인식론적 내재주의 안에서 제시된 대표적인 두 이론이 토대론과 정합론이다. 토대론은 모든 믿음의 정당화 과정은 괄호를 묶어봅시다. 다른 지식에 의해 정당화될 필요 없이 그 자체가 지식인. 그러면 이 끝부분에 뭔가 믿음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얘는 정당화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지. 자, 기초 믿음에 도달함으로써 종결된다는 이론이다. 다수의 토대론자들은 이 물체는 빨갛다와 같이 직접적 경험에 기반한 믿음이 기초 믿음에 해당하며 이러한 믿음은 이 물체가 내 눈에 빨갛게 보인다는 사실과 같은 감각 경험의 내용만으로 정당화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셀라스는 밑줄 셀라스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셀라스가 토대론을 비판한다면 어떤 개념을 공격해줘야 돼? 얘 가지고는 이게 해결 안 된다 맞습니까? 그럼 기초 믿음의 개념정의 뭐죠? 다시 비판하려면 이게 A인데 야, 나 A야 이렇게 비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기초 믿음의 개념정의 뭐지? 다른 지식에 의해 정당화될 필요가 없다. 근데 뭐라고 공격해줘야 될까? 너네가 말하는 기초 믿음이란 것도 정당화의 근거가 따로 필요하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셀라스는 감각 경험의 내용이 기초 믿음의 근거가 되려면 그 감각 경험의 내용 역시 인식 주체의 지식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식에 의한 정당화 없이 그 자체로 지식인 믿음은 없다고 주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정당화하려면 다른 지식이 필요해. 그러니까 얘도 뭔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뜻인 거지. 됐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 여러분, 이거 견해 읽을 때도 얘부터 정합성의 개념 정의부터 똑바로 파악해줘야 비판의 내용이 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정합성의 개념 정의가 B라고 한다면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야, 나 B야 이렇게 비판하겠죠? 이해돼? 자, 한편 정합론은 어떤 믿음이 인식 주체의 믿음 체계와 정합성이 있으면 그 믿음은 정당화된다는 이론으로 여기 비출 이때 정합성은 논리적 모순이 없는 관계성을 말한다. 자, 여러분. 논리적 모순이 없는 뭐? 즉, 관계성. 자, 그러면 정합성은 뭐의 일종인 거지? 관계성의 일종인 거죠. 그러면 정합론이라는 입장은 뭘 따져보는 입장인 거지? 두 명제의 관계성을 따져보겠다 맞습니까? 그렇죠? 관계성을 따져보겠다. 이게 이미 잡혀 있어야 돼. 그래 비판이 무슨 내용인지 손쉽게 알아먹을 수 있죠. 정합론에 따르면 인식 주체의 믿음들은 서로 논리적 모순이 없는 하나의 믿음 체계를 이루며 이 믿음 체계와의 정합성 여부를 통해 특정 믿음의 정당화 여부가 판명되므로 근거 지식이 무한히 요구되진 않는다. 자, 이에 대해 본주어는 어떤 믿음이 인식 주체의 믿음 체계와 정합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그 주체가 자신의 믿음 체계 자체 미줄 이 표현 왜 썼을까? 아직 잘 수긍이 안 갑니까? 자체란 표현이 왜 썼을까? 힌트. 뭘 따질 수 없다는 뜻이죠? 관계성을 따질 수 없다는 뜻이죠. 다시 봅시다. 어떤 믿음이 인식 주체의 믿음 체계와 정합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그 주체가 자신의 믿음 체계 자체를 안다는 믿음, 즉 나는 나의 믿음 체계를 안다. 나는 나의 믿음 체계를 안다. 이걸 A라고 합시다. 라지 A라고 합시다. 라는 믿음의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면 이 A라는 걸 정당화하려면 이 믿음은 자신의 믿음 체계 자체에 대한 알면 내용을 한다는 점에서 그러면 여러분 얘하고
이 믿음체계 간의 정합성을 따져보려고 해. 근데 이거 내용이 뭐라고? 믿음체계 자체라고. 믿음체계 자체와 믿음체계 정합성, 관계성 따질 수 있습니까? 똑같은 놈들끼리 관계성 따질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개념적인 뭐라고? 정합성이란 관계성이 있죠. 비판은 뭐라고? 관계성 따질 수가 없다. 따뜻되죠? 자, 지문 나눠 가겠습니다. A 밑에부터 가면 되죠? A 밑에. A부터 갑시다. A부터. 영희는 온도계를 주었다. 영희는 온도계를 보고 이 온도계는 20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믿음 K1을 가졌다. 그리고 그 온도계가 정확한지 확인하지 않은 채 뭐죠?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맞죠? 그 온도계가 정확한지 확인하지 않은 채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온도계가 20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이곳의 온도는 20도이다라는 믿음 K2를 가지게 됐다. 이후에도 영희는 그 온도계가 정확한지 확인하지 않은 채 온도계가 가리키는 수치가 그 주변 온도라고 계속 믿었고 그 결과 이 온도계는 신빙성이 있다 밑줄. 무슨 뜻이죠?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맞나? 알고 있다. 그럼 믿음 K3를 도출하게 되었다. 한편 여기 밑줄. 한편 그 온도계는 실제로 정확한 온도계, 즉 신빙성이 있는 온도계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두 개로 구별해 줘야 돼. 신빙성이 있다와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거 두 개 구별해 줘야 돼. 근데 외재주의 입장은 뭘 알 필요가 없다라는 뜻인 거죠. 외재주의 입장. 신빙성이 있다면 충분한 거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까지 정신세계 안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됐나? 자, 이 바로 밑에 인식론적 내재주의자들은 위 상황에서 온도계가 주변 온도를 나타내는 작용을 인식 주체의 인지작용에 대응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들에 따르면 신빙론에서는 온도계가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 그렇죠?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K2가 정당화될 수 있지. 그리고 귀납 추론에 의해 K3가 정당화된다. 됐죠? 자, 그러니까 K2가 정당화되고 귀납 추론에 의해서 얘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여기 밑줄. 따라서 영희는 온도계의 신빙성을 확인하지 않고도 K3를 지식으로 갖게 된다. 즉 나오죠. 여러분, 즉이란 건 무슨 뜻이지? 앞문장을 다시 알아먹기 편하게 설명해 주겠다. 맞습니까? 됐죠? 신빙론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자신의 인지작용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알지 못해도 자신의 인지작용이 신빙성이 있다는 믿음을 지식으로 갖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죠? 다시 이걸 알지 못하는데 그걸 알고 있다고. 모르는데 알고 있다고. 이해됩니까? 논리적인 모순이죠? 모르는데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외주주 입장에서는 어떤 믿음은 삭제가 돼야 돼? 지금 이게 공격의 근거니까. 수사는 뭘 방어해줘야 되는 거죠? K3라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걸 방어해줘야 되겠지.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빙론자 소산의 지식을 동물적 지식과 반성적 지식으로 구분한다. 이때 동물적 지식은 K1처럼 신빙성이 있는 인지작용에 의해 정당화된 참의 믿음이고, 그러니까 얘는 별 문제 없죠? 얘는 별 문제 없지. 자, 다음에 반성적 지식은 K1에 대한 판단을 동반하는 믿음인 K2처럼 자신의 믿음에 대한 판단을 동반하는 참의 믿음이다. 수사에 따르면 동물적 지식은 그 믿음을 노출한 인지작용이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 주체가 몰라도 인식 주체의 지식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 자체를 성립할 수가 있다는 게 소사의 주장이죠. 됐죠? 자, 반면 반성적 지식은 그 지식에 동반되어 있는 자신의 믿음을 노출한 인지작용이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 주체가 알고 있어야. 근데 영희는 온도계를 확인하지 않았죠. 신빙성이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K2를 알 수가 없지. 그럼 얘를 모르니까 귀납출에 의해서 K3가 튀어나올 일도 없겠죠. 됐나? 여러분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그러면 K2를 지식으로 갖기 위해서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외재주의 기본 입장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몰라도 된다고 그랬는데 동물적 지식 외에 반성적 지식을 갖고 있으려면 알아야 된다라고 소사가 그랬다니까. 그럼 이것 자체가 비판의 근거가 되겠지. 이해됐나?
이거 자체가 비판의 근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7번 갑시다. 자, 선제 2번. 인식론적 뇌제주의자는 영희가 밑줄 귀납초론의 신빙성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아니죠. 귀납초론의 신빙성을 확인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온도계가 신빙성이 있다는 걸 확인하지 않은 거죠. 이해됨? 선제 2번 삭제.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인식론적 뇌제주의자에 따르면 온도계가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K2를 지식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인식론적 외제주의에 위배된다. 그렇죠? 소사의 반론에 대한 비판이 되겠지. 됐죠? 3번 정답. 다음에 선제 4번 가겠습니다. 소사에 따르면 온도계가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을 영희가 알아야 K2라는 반상적 지식을 갖게 되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비판받은 거 아니야.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에 선제 5번. 소사에 따르면 영희는 지금 온도계의 신빙성 확인하지 않았죠. 따라서 K2를 지식으로 가질 수가 없는 상태죠. 5번 삭제. 이해됐죠? 자, 다음에 문제 8번 가겠습니다. 문제 8번. 자, 보기. 후천적으로 시각을 상실한 철수는 특수 안경을 착용했다. 이 안경은 사물의 이미지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여 착용자의 뇌에 전달함으로써 여기 비출 정상인의 시각을 무조건 구현한다. 그럼 안경은 뭐가 있는 존재인 거지? 신빙성이 있는 존재 맞습니까? 안경을 쓰면 무조건 정상인의 시각인 거지. 이해되나? 됐죠? 자, 철수는 이 안경을 쓴 직후 빨간색이 보인다라는 믿음 P1을 가졌고 얼마 후 눈앞에 사과가 있다라는 믿음 P2를 가졌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P1은 뭐에 의해서 정당화가 되는 거죠? 신빙론의 입장에 따르면 그냥 정상인의 시각을 구현한다. 이거 가지고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거지. 안경 자체가 신빙성이 있는 거니까. 근데 안경이 신빙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몰라도 상관없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P1으로부터 P2는 어떻게 도출이 되는 거지? 귀납출이 맞습니까? 그렇게 아마 도출이 되겠죠. 자, 보기에 이문 나갑시다. A는 밑줄 어떤 지식도 필요하지 않고 그럼 그 자체로 정당화죠. 그 자체로 정당화. 무슨 입장일까? 기초 믿음을 주장하는 토대론이겠죠. 됐죠? 그 자체로 정당화된다 그랬으니까. 다음에 B는 철수가 자신의 믿음 체계와 P2 사이에 정합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으로써니까 정합론의 입장이겠지. 자, 그리고 C. 이 안경이 실제 사물의 모습을 철수에 대해 전달한다는 사실. 그쵸?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신빙론자 맞아? 그쵸? 신빙론자. 근데 철수가 그 사실을 알 필요는 없죠. 자, 그러면 선제 3번 가겠습니다. 본주어는 S를 안 하는 믿음과 S 사이에 정합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그쵸? 이 관계성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그랬지. 됐습니까? 그래서 3번 삭제. 다음에 4번. 신빙론자는 T2를 통해 철수의 인지작용이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T2에 의해 P1이 정당화된다는 C의 설명은 타당하다고 하겠군. 그쵸? 신빙성이 있기만 하면 돼. 주체가 그 사실을 알 필요는 없죠. 4번 삭제. 자, 그 다음에 선제 5번. 인식론적 내재주의자의 입장에 따르면 C에 따르면 철수가 T2를 알지 못하더라도 T2에 대한 믿음의 지식으로 갖게 되는 걸 비판했죠. 됐죠? 그래서 5번 정답.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 8번에 4번, 5번, 4번, 5번, 그 다음에 7번에 선지 2번, 4번, 5번 다 똑같은 거 물어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해되죠? 그럼 결국 뭐가 독해의 관건이었던 거지? 나에서 A부분 A시와 그 앞에 외제주의 개념. 그 결합이 관건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 이 집은 그냥 쓱 봤을 때 왜 어려운지 납득하기 쉽진 않거든? 근데 A부분 들어갈 땐 눈치채줘야 돼. A부분 독해가 힘들었죠. 무슨 얘기인지 잘 안 와닿지. 그러면 그 순간 와 예시 뭔지 파악 잘 못하겠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개념과 예시 파악이 힘드니까 오늘 보기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빨리 도망가든지 7번, 8번 빨리 도망가든지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고 A부분 독해가 힘드니까 당연히 개념과 예시의 결합을 진하게 물어보고 있지 않을까? 됐죠? 또는 두 번째
해결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개념과 예시 딱 붙여서 돌파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든지.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괜히 애매하게 시간만 붙잡혀서 뒷부분에 문학 문제 다 날리게 되죠. 알겠죠? 그래서 도망치든 아니면 붙잡고 해결하든 왜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이유를 알아야 대처 방안이 튀어나오죠. 이유를 알아야. 알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A 부분의 독해가 워낙 좀 까다롭기 때문에 수능에서 이 정도로 물어볼까 싶긴 합니다. 물론 평가원에서 이 정도로 물어본 적이 있긴 한데 최근에 독서는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나오고 있지는 않으니까. 자, 그러면 11회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